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라군맘 김경선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보니까. 근데 저 리부구 사업을 하면서 월 마감 날인데도 이렇게 실적도 보너스도 뭐 신경 쓰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안함에 그한 달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타 네트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아마 카드 사용 알림음에 하루 종일 시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실적, 판매 실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리브굿에서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그 김수미 씨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었기에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리브굿을 진작 좀 가서 알려줬더라면, 우리 린을 좀 진짜 권해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사였잖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린만 잘 먹어도 좀 안타깝지만, 소견서 받고, 린 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외에 그린이니, 뭐, 레드니, 이런 제품들 가지고도 충분히 건강관리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위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리브굿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뛰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사실은 어제 그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 팩트포를 한 10알 이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괜찮긴 한데 목소리가 안 나오진 않아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오늘이 호전 반응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시간에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생수, 그 생수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뇌까지, 뭐 태반까지도 침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배출을 시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은 1차로 산업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안제니 치약이니 화장품이 이런 데는 다 미세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로는요. 그 큰 플라스틱 제품이 자연 환경에서 햇빛이나 물이나 바람 등에 분해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있죠. 우리는 지금 천연 소재를 입지 않잖아요. 전부 다 합성 소재잖아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이 옷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그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경로는 첫 번째는 먹는 거에 포함돼서 즉 입을 통해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와 같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먹는 것으로 흡수되는 경우에는 장에 들어갔을 때 장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 점막에 상처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 점막의 상처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게 이제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실험용 쥐가 경호를 통해서 흡수한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흡수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먹인 지 1시간 이내에 전신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면서 혈액이나 뇌까지 전이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혈관 중에 우리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니 지방이니 칼슘 등의 물질이 쌓여서 플라그를 형성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저희가 죽상경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병, 협심증, 뭐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의 60%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고, 그리고 또 죽상경화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4배 이상 뇌혈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쥐 실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청각이 20데시벨 이상 차이가 나서 잘 듣지도 못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질환의 암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고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또 많이 접하고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쓸걸요? 종이컵. 이 종이컵에서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일회용품에,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를 줄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면역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자, 섭취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 블로그에 그 답을 올려놨거든요.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미리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자, 네이버에 라군맘 검색해 보시면 저희 블로그, 유튜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다들 보리차 끓여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도 없었을 시대였거든요. 근데 보리차를 끓여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끓여 먹는 방법이랍니다. 자, 물을 끓이게 되면 90%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밑에 물 있죠? 가라앉은 밑에 물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밑에 가라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골에 보면 지하수 쓰잖아요. 근데 지하수 물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끓이거나 그러면 밑에 허옇게 가라앉아요. 왜냐면 그 시골 물을 경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서울 수돗물은 이미 연수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수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경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석회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이 뻣뻣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끓이게 되면 정말로 밑에 그 고형물들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미세 플라스틱도 끓이게 되면 그 밑에 이제 가라앉거나 이런 부분 빼고 걸러내고 좀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맘 놓고 못 마시겠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주의냐면 지금 내가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먹거든요. 그래야지만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주의인데 도대체 이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알고는 아는 게 병이라고 요즘에는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보다는 더 집밥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참에 그래서 이제 보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리차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보리차에는 보리의 건강 효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해서 증가한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 원활한 배변 활동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보리에는요, 칼륨 함량이 좀 높대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맹물을 지금 끓여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사실 요새 물 안 끓여 먹죠? 다들 정수기 쓰시거나 그냥 생수 드시잖아요. 저도 정수기를 좀 없애고 물을 좀 보리차를 끓여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한 방법은 십자화과식물. 십자화과식물을 하루 2끼 이상 섭취하고 원적외선 통해 사우나나 찜질을 통해서 땀으로 배출하는 것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화과식물이 뭐냐면요. 그 십자화과식물은 꽃이 십자 모양으로 4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축과식물, 배추가 식물을 지칭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또 먹고 있는 배추, 양배추, 무,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겨자, 케일, 레디시, 뭐 콜라드 그린, 루꼴라 같은 것들. 이 콜라드 그린도 제가 요것만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봤더니 우리가 봤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넓적해갖고 녹황색인데 뭐 샐러드에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볶음면에도 쓰고 하는 것들이라고요.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식품들이 바로 십자화가 식물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화가 식물 같은 경우는 주로 비타민C나 식이섬유,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과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건강에 유익한 채소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화가 식물의 특징이 주로 이제 톡 쏘는 맛, 약간 매운맛, 뭐 그런 약간 쌉쌀한 맛, 한 맛, 그런 맛을 가진 배축과 식물들, 그런 것들이 십자화가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주면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굿 제품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슈퍼 그린과 슈퍼 레드, 이게 새싹 보리가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보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분이나 그 영양적인 면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불용성 섬유질이 우리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새싹보리 같은 경우는 간에 독소를 제공하고 해답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고맙게도 이 호르모널 밸런스, 이 호르모널에는 십자화가 식물이 떡하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성맞춤인데 근데 우리 슈퍼 그린과 레드는 기본으로 다들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 알고 다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호르몬알에는요, 예전에 박대환 선생님 그 자료에도 보니까 여기 DIM이라고 해서 디인 돌린 메탄이라고 이름 어렵죠. 디인 돌린 메탄이라고 해서 DIM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케일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특별한 활성 성분을 DIM인, 딤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른다고 하거든요. 이 성분이 호르몬알 안에 떡하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디인 돌리메탄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호르몬 조절뿐이 아니라 항암 효과와 항산화 작용까지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항암 효과, 항산화 작용, 호르몬 조절 모든 것들에 이 호르몬알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또 미세 플라스틱 얘기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호전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들은 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이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호전 반응의 정의와 잘못된 현대 서양 의학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좀 알아보고 갈게요. 자, 자연의학, 즉 인체는 자연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기고 자연에서 치료법을 찾으려는 자연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호전 반응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면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고 그 치유의 힘이 건강에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 즉,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생명의 본질에는 자연 치유의 힘으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호전 반응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호전 반응은 자연 생명의 원리로 치유하려는 재생 반응을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학에서는 자연 생명의 원리로 치유하려는 재생 반응을 호전 반응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흔히 아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뭐 약물 치료나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이렇게 가하게 되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악화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체온이 내려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포 재생을 방해해서 결론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후전 반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그 생리학적 관점에서만 질병을 대하려고 하고 자연 치유 과정이라든지 이런 뭐 기초 이론이 존재하지가 않다 보니까 후전 반응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부작용이라고만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세포를 더욱더 분해하고 해체하고 그래서 뭐 유전자, 원자, 분자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러느라고 난리를 치지 질병의 사실 모든 원인을 밝혀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게 동양의학이니 이런 기능의학이니 이런 우리 쪽에서도 이 자연 치유를 말하는 쪽에서도 사실 질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이거다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연적 우리가 흙으로 사람은 흙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자연의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 이제 그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갈아치우는 수술요법이 유행을 하면서 인간을 기계론적 생명과학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정기적으로 뭐 때를 미는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뭐 샤워를 통해서 샤워를 하거나 하실 텐데 샤워를 매일같이 하더라도 사실은 또 때를 미는 때가 나와요. 근데 그 때가 뭘까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고 낡은 세포가 죽으면서 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재생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몸에서 이런 자연 치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피부는 이미 부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겹겹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은 썩어서 부패하게 되잖아요.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 보면
그 물은 썩는 물이 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때를 통해서 죽은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이런 재생 반응을 자연 치유 반응으로 이해하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그 깊이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자연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허약 체질이라면 그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이 호전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내 몸이 여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런 아픔, 통증이라는 걸 통해서 내 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우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이 호전 반응을 강화해서 그 질병, 즉 독소와 노폐물도 몸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왜 아파야지만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처럼 그 호전 반응을 더욱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이미 자연 치유적인 그런 호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호전 반응을 더욱더 세게 해서 아예 낫게 한다는 거죠. 그걸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선호하는 수술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론적 세포관에 따라서 인체가 자연 치유력을 발동해서 치유하려는 내 몸 속안에 호전 반응을 도려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려내버리는 그 실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 산업사회의 한 분야인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 산업이라는 게 바로 의료장비 사업, 진단장비 사업, 뭐 화학약재 사업, 병원 사업, 의료진 양성 사업 같은 거. 뭐 이런 그냥 한 산업의 산업사회, 그러니까 그 의학을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산업사의 한 분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분야는 오늘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많은 병원에서 기계 부속품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인체 세포에 화학약재를 치고 부속품을 교체하듯이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뭐 인공장기, 인공혈액, 인공관절 등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 수리점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여러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에도 뭐 췌장이 안 좋다. 그럼 인슐린. 뭐 혈관에는 뭐 고혈압 약품, 뭐 위장에는 소화제, 뭐 갑상선에는 호르몬제, 뭐 염증에는 항생제. 이렇게 모든 그 화학 약제들을 들이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인 처방으로 몸이 하는 일을 약이 대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약에 깊이 의존하는 인체 세포는 재생의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합병증만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종류가 점점 더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은 인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약을 드시잖아요.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 약을 먹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질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다가 약 먹다가 끊는 분들 못 봤거든요. 단지 약을 병행하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했을 때 약을 끊게 되는 거지 약만 먹어서는 결코 약을 끊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이 결국은 병원 치료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 병원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뭐 직장에서 같은 이제 감기 기운인데 한 친구는 약 가서 약 사 먹고 병원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먹고 계속 팩토퍼 먹으면서 견뎠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메트닌블루를 먹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 약을 의존하는 사람하고 저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은 먹으면 안 돼. 병원은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병원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즉 서양 의학의 모든 치료는 자연 치유의 힘인 호전 반응을 저하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로 질병화가 되고 만성화 되고 합병화가 되고 이렇게 그런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병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그리고 호전 반응이 치유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지만 현대의학에서 버림받은
수많은 만성 질환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인체가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의사의 역할은 이 자연 치유력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치료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치료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신체와 정신의 균형,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예방 조치가 질병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뭐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이런 것들은 그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물질은요, 바로 빛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빛이 열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는 곡물에는 식물 에너지로, 그리고 인체 내에는 열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영양이라는 물질이 되어서 소화기의 장벽을 통과하면서 동물적 화학 에너지, 즉 적혈구로 바뀌게 되고요. 그 적혈구 세포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활동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영양이란 정상적인 체온 상태에서 소화기의 기능에 의해서 음식물이 당분, 아미노산, 지방 등 우리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물질로 바뀌는 것을 영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그 당분이라는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에 에너지 발전소에서 연소가 되어서, 즉 재련소의 용광로처럼 미토콘드리아 내에 구연산 화료를 통과를 하면서 산화가 되고 인체의 화학 에너지로 변화하는데,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세포 열 에너지로 생산되고, 이는 대사 과정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질병이란 것은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양이 화학적인 열로 바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끝없는 차가운 냉기의 제거 과정이자 정상적인 체온 발열과 호전 반응의 유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만성 질환을 넘어서 우리 무병장수의 생명 활동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체온이 1도만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지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상의 건강법이고, 나아가서 최고의 의학이자 가장 경제적인 의술이 되는 거거든요. 행전 안 하다가 제가 왜 저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정상 체온은 36.5도씨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체온이 낮아져서 29도나 30도에 이르면 의식을 잃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7도 이하가 된다면 더 이상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도가 되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만병의 원인으로 불리는 감기,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감기 자주 걸리게 되잖아요. 그 감기는 체온이 낮아지면 걸리기가 쉬운데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듯이 주로 추운 겨울에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는 감기에 자주 걸린대요. 그리고 또 걸려도 쉽게 낫지 않고 반복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몸속의 냉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체는 열에 잘 견디는 체질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암을 비롯해서 감기나 폐렴이나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중풍 등의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되고요. 또한 이들 질병이 더욱 악화되면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생명의 노화가 급진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도 이 시간대에 천식 발작이나 가려움증, 불면, 빈뇨, 저림, 통증, 돌연사 등 저체온 증상으로 인한 정적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환갑 지나자마자 심장마비로 밤에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한 20년이 훨씬 더 됐는데, 그 시간이 딱 요 시간이더라고요. 새벽 3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가 새벽 3시 45분인가 50분인가 그랬으니까, 딱 요 시간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연사잖아요. 심장마비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구나 하는 거를 제가 또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요 시간에
새벽녘이 되면 또 추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불 하나 더 덮고 따뜻하게 하시는 게 이러한 그 그리고 새벽 그 시간대 또 자주 깨죠. 화장실 가신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체온이 낮은 것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암 환자들의 평균 체온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의 평균 체온이 3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평균 체온보다 1도씨 정도 더 낮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암세포는 열을 가하게 되면 소멸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체온이 낮으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들의 경우에 뭐 손끝이나 발끝이 시리거나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이 이 체온을 올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은 5배, 6배 증가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체온을 끌어올리게 되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체온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 이슬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우리는 또 체온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전 반응은 독소 제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 독소나 노폐물이나 유해 물질이 없으면 혈액이 잘 순환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상 체온이 유지가 되면 독소와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건 물론이고요. 영양을 잘 연소시키고 또 혈관을 편창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체 내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신체는 낡고 병든 세포, 즉 내간세포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 정상 체온을 잘 유지하고 정상 체온에 의한 건강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당분을 연소시키고 그렇게 연소된 열에 의해서 탄력 있고 견고한 근육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근육의 힘이 다시 골격과 내장을 고정해주고 생체 조직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은 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로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야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순환의 가장 중심, 가장 기본은 체온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체온이 유지될 때만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물질은 열 에너지이고 호전 반응의 근원은 열 에너지라고 앞에서 제목으로 달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정상 체온이 유지될 때 몸속의 독소, 노폐물, 유해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면서 건강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라는 즉 아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호전 반응이라는 재생 과정이 시작이 되면 병든 세포가 붕괴되는 과정, 즉 염증화가 되어서 독소와 노폐물이 세외로 배출되고 그 병든 세포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재생적 호전 반응이 체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서 배출을 하려고 한다 보니까 열이 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은 인체가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새살갈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냉한 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하는 과정을 호전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무디기도 하고 변화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편이라 이 호전 반응을 잘 경험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처럼 호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는 세포가 새살갈이를 할 것이 많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전 반응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살갈이 할 곳이 많은 분은 호전 반응을 심하게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칠 곳이 별로 없는 분들은 가볍게 잘 모르고 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마 내가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좀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환절기인 요즘 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또 복된 날, 기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 라군맘 김경선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